안녕하세요. 자, 2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나오죠. 예, 오늘 2강은 노동의 역사와 노동자 투쟁이라는 제목이고 주제고요. 저는 김철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3시인데요. 3시에서 아마 어쨌든 시간 일정 맞춰서 3시 조금 넘었죠. 한 4시 정도까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저희 여기도 좀 양이 많긴 한데요. 자,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산업화 이후, 한국에서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이 되죠. 그 이후에서 지금까지의 한국의 노동의 역사를 1시간 안에 한 번만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노동의 역사에서 주로 이제 노동자 투쟁, 그러니까 노동운동에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왜 노동운동이 주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강의의 주요한 문제식이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경험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시하고 있는 많은 권리들, 노동과 관련된 권리들은 그냥 주어진 건 아니죠. 아까 첫 번째 시간에도 노동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최저임금은 그냥 주어진 건 아니죠. 이거는 아까 전태일 얘기했지만 전태일이 막 자기 몸에 분신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라고 분신하면서까지 그 위에 많은 노동자들이 여기 이제 그것을 요구하면서 투쟁했기 때문에 지금은 최저임금이라는 게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노동조합 운동이나 노동운동에 대한 어떤 노동자들이 자기의 집단을 건설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다 어쨌든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 어떤 것도 사실은 노동에 대한 권리들이 그저 주어진 것들은 없다라고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아까 메이데이 얘기도 했지만 8시간 노동제 정책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그렇게 막 죽음을 불사하면서 싸워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8시간 노동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기준으로 잘 잡게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노동운동이나 노동자 투쟁이 상당히 주목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2강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노동권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 국가 간의 어쨌든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본은 기업은 될 수 있으면 저렴한 노동력을 별로 뭔가 자신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될 수 있으면 저렴한 노동을 많이 쓰려고 하고 그래서 노동권에부터 배제된 노동력을 계속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비정규직도 사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저렴한 노동력을 창출하고 나면 그 노동자들이 다시 조직화돼서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자본이 또 새로운 권력부터 배제된 노동력을 찾아 나서고 그럼 그 노동자들이 다시 조직해서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는 이런 과정으로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왔고 한국의 노동의 역사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노동과 자본 간의 노동권을 둘러싼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좀 논의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크게 한 3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80년대 중반까지 산업화 시작과 초기, 그 다음에 80년대 중후반부터 외환위기까지, 그 다음에 외환위기 이후 이렇게 3개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자, 처음에 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보면은 이때가 이제 어쨌든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산업화에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죠.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하고 자 그러면서 이때 한국의 산업화는 주로 경제 발전은 국가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이때 이 국가라는 것을 보통 발전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발전 국가라는 건 뭐냐면 이때 발전은 지금 그냥 경제 성장이에요.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것과 최고의 목표로 하고 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사회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원되지 않으려고 저항할 때는 강제로도 동원하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절대 목표로 설정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동원하는 국가이다. 그래서 국가가 특히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동의 요구를 억압하면서 계속 산업 역군으로 동원했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자본을 만들어내고 그 기반에서 재벌이 성장했고, 그래서 단기간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단기간에 선진국을 따라잡겠다. 우리 캐치업이라고 하잖아요. 캐치업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권위적으로 동원하는 국가를 발전 국가라고 합니다. 한국의 산업화는 이런 발전 국가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출 주도 산업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반대는 뭐냐면은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하는데, 수입해야 되는 것을 국내 산업을 발전시켜서 대체하는 이런 산업화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해서 팔아서 돈을 외화를 획득해서 경제 발전을 하는 이런 방식을 추구했죠. 자, 그러면 이 해외 시장에서 뭔가 팔려고 하면 초창기에 뭐 기술이 있겠어요, 자본이 있겠어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 뭔가 해외에 팔려면 어떻게든 싸야 돼요. 저렴한 상품을 많이 이제 팔아야 되죠. 그럼 싸게 저렴한 상품을 많이 팔려면 노동 비용이나 이런 게 적게 들어요. 비용이 적게 들어야죠.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임금 너무 작아요라고 저항하면 이걸 그대로 허용해주면 수출주도 산업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급속히 따라잡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강력하게 노동을 억압하는 방식. 그래서 저임금에 기초해서 저렴한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수출하는 방식이고, 그에 기반해서 거기에 저항한 노동은 억압적 노동 통제가 동반되는 이런 방식의 산업화가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산업화 막 시작하면서 어디에서 이런 저렴한 노동력을 데려올 거냐? 여기에서 한국에서 이제 이 한국 농촌으로부터 저렴한 노동력이 공급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이 1960년대 이후부터 계속 농촌이 몰락해요. 되게 여기에서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고가 정책입니다. 저고가 정책이라는 것은 곡물 가격, 농산물 가격을 굉장히 낮게 유지하는 정책이에요.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왔고, 이 곡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싼 농산물들을 많이 수입해왔고, 어쨌든 뭐 국가가 계속 곡물 가격을 통제해왔고, 자, 그러면은 그것을 통제한 이유는, 곡물 가격을 낮게 유지한 이유는 농산물 가격이 싸야지 사람들의 생계비가 덜 들 거고, 그렇게 하면은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좀 덜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고가 정책은 도시 노동자들에게 생계비를 떨어뜨림으로써 저임금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반대로 농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곡물 가격이 너무 싸게 저렴하게 유지되니까 내가 빚내가지고 막 농사를 실컷 시대 빠지게 지어놨더니만 이제 뭐 농사를 실컷 지었는데 농산물 가격은 똥값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농민들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기도 하고 농업 경제를 몰락한단 말이에요. 한편 도시에서는 산업화를 하면서 공장이 막 만들어져. 그러면서 이제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많이 몰려가죠. 이촌향로라고 합니다. 그럼 도시에 와서 이 농민들은 뭐 하느냐? 와서 보면은 어디 공장에 취업하려고 보는데 공장에 그냥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에 와서 뭐 소위 달동네라는 곳이나 이런 곳에 이제 모여서 생활하면서 때로는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사 도우미라든지 이런 걸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점상을 하기도 하고, 남성들은 주로 소위 노가다라는 걸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루 일하다가 또 반실업을 겪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시 빈민이 되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쨌든 공장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도시에서는 이렇게 어디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이런 거를 산업 예비군이라고 하죠. 산업에 들어갈 만한 예비 준비가 된 사람들이 널려 있어. 그러면 공장에서는
쉽게 노동력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저렴한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저임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농촌이 몰락하면서 저고가 정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의해서 농촌이 몰락하면서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많은 농민들이 이동하게 되죠. 그 가족 전체가 이동하기도 하고 또 많이 이동한 패턴은 가족 내에서 특히 미혼 여성 딸들을 도시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죠. 왜? 남자들은 아들은 도시로 공장에 보내면 안 돼요. 대전료에 되고 하기 때문에 남자 아들들은 학교 보내야 돼요. 학교 보내면 돈이 들어요. 이거를 딸들을 공장에 보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돈 붙여주면 그걸 가지고 아들 학교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미혼 여성들로부터 많이 이제 도시로 왔고 이런 미혼 여성들이 도시에 와서 구로공장, 뭐 청계피부공장 이런 곳에서 주로 뭐 신발, 가발, 의류 뭐 이런 산업들에 많이 종사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들을 수행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으로부터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해 줌으로써 이 저임금에 기반한 이런 산업화를 가능하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노동자들은 이제 굉장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 힘들어하죠. 여기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저항한 것들은 철저히 억압해야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쨌든 수출 주로 산업화에서 저렴한 상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고 노동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억압했고요. 자,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굉장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1970년대의 노동자들의 수기라든지 뭐 이런 또 전태일 평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뭐 이제 그런 이 섬유 공장이나 구로 공장이나 뭐 청계피부 공장이든 미혼 여성들이 주로 노동력들인데 임금 수준이 낮아서 그 도시락을 못 사오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그 앞에 파는 풀빵 하나를 못 사먹고는 막 그 먹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고 있고 전태일이 그걸 보고는 이런 여성 노동자들 위해서 풀빵을 사주죠. 풀빵 사주고 나면 전태일은 돈이 없어서 집에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죠. 몇 시간씩. 이런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저임금이었고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때 노동자들이 주로 옷을 어디서 조달했냐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그 장례식장에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옷들이나 품들을 태우잖아요. 태우지 않고 그 옷들을 이제 조달해서 노동자들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굉장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어느 정도냐? 보통 이때 전태일 그때 뭐 세금조사를 막 하죠. 그때 노동 시간이라는 게 평균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이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 7시부터 일을 한다. 14시간 일을 하면 밤 9시죠. 그죠? 16시간 하면 밤 11시. 이때까지 계속 일을 하고 그 다음날 또 일을 하고 휴일 얼마 됐냐? 휴일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때 노동자 수비들을 보면 사장님 일요일은 쉬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잔업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잔업이 있었고 자, 16시간 하고 잔업을 한다는 것은 이때 잔업은 한두 시간 더 한 게 아니고 그냥 밤을 꼬박 새는 거예요. 꼬박 새서 일을 하고 그 다음날 또 14시간 일을 하고 이런 식이 반복되고 노동자들이 너무 졸려서 졸니까 졸지 않기 위해서 타이밍이죠. 이런 거 먹고 이런 굉장히 장시간이고 거기다가 비인간적인 대우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힘들었던 것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도 있지만 너무 인간적인 대우를 안 해주고 되게 이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완전히 사회적인 하층민 취급하고 무시하고 굉장히 억압하고 그랬던 또 여성 노동자들 젊은 미혼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남성 관리자들이 굉장히 가부장적 아버지처럼 엄하게 막 통제하는 그런 방식이나 더 나아가서 이제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았고 또 대공장에는 이제 남성 노동자들이 보이는 곳에는 굉장히 병령적 노동 통제라고 하죠. 군대하고 비슷하게 딱 뭐 아침에 몇 시 하면 딱 조회한다고 딱 차렷 이쪽 시간 차렸다고 이제 경례하고 이제 뭐 차트 딱 해놓고 뭐 이제 뭐
오늘의 과학 굉장히 군대식에 그 다음에 머리도 너무 길면 스위스에서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이런 식의 굉장히 변명적인 노동 통제, 억압적인 노동 통제 체제가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유혈적 테일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테일러주의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일을 숙련을 다 해체하고 노동자들이 굉장히 자리에 쪼개가지고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고 그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게 계속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테일러주의라고 합니다. 테일러주의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1900년대, 1910년대 때 테일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고안이 됐는데 이게 워낙 이제 대단한 혁신을 일으키니까 포드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테일러주의에 적용을 했어요. 이거를 세계로 수출을 해요. 근데 유럽으로 가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 테일러주의가 상당히 노동자들의 저항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테일러주의가 보니까 노동자들 숙련을 다 해체해버린 거고 노동자들을 굉장히 부속품으로 만드는 거고 굉장히 그 노동자들의 입장에 굉장히 불리한 것이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오랜 기간에 숙련공에 강력한 힘들이 있었고 거기에 근거한 노조가 있었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반대하면서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유럽에 넘어갔지만 전파됐지만 실제로 이것이 유럽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시작했던 것은 2차 대전 이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테일러주의가 제3세계 신흥공업 국가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이에요. 한국과 같이 저렴한 상품을 대량 생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팔아서 수출주도 산업화를 하려면은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을 계속하면서 저항하지 않는 이런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테일러주의가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넘어서서 굉장한 장시간 노동과 그러니까 저임금과 어마어마한 장시간 노동과 비인간적인 대우가 결합되는 노동자들의 피를 짜내는 방식, 그래서 유혈적 테일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방식의 노동 통제가 이루어졌다. 자, 이렇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되죠.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이 되다가 1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이 꿈틀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뭐 전태일이죠. 전태일 노동자가 평화시장이라는 곳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전태일 노동자가 사실 평화시장이라는 곳에서 주로 그 섬유 공장이죠. 의류를 취급하는 이런 공장이죠. 이게 청계시장에 평화시장에 조그만 학구방들이 잔뜩 있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갔어요. 처음에는 전태일도 시다로 시작을 하죠. 근데 전태일도 남자라고 남성 노동자라고 쉽게 승진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재단사에 올라가죠. 재단사가 돼가지고 사장님을 공장 어쨌든 사업장 사장을 대신해서 재단사로서 여기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지위까지 되게 되죠. 그러면서 보니까 전태일 보니까 여기가 평화시장 노동 조건이 너무 열악해. 너무 열악한데 이거 도대체 이걸 바꿔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연히 근로기준법 이런 걸 접하게 되죠. 이 법을 보니까 와 이런 법이 있었네. 근데 왜 우리 평화시장에는 적용되지 않을까? 전태일 처음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아 이거는 정부가 우리 평화시장의 이런 열악한 노동 조건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은 노동조건 조사를 막 하죠.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노동청에 진정을 넣죠. 그 노동청에서는 이걸 몰라서 안 했나? 그건 안 됐다. 그냥 무시하고 있었던 건데 노동청에 진정을 안 만들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전태일이 그걸 깨닫죠. 이거는 정부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목소리들을 사용자에게 직접 요구해야 되겠다. 사용자 근데 내 혼자 가가지고 요구해봤자 다 잘리는 거니까 노동자들을 모아서 직접 사용자와 이게 요구하게 되겠다. 라고 해서 노동자들을 모아서 사용자에게 갔는데 뭐 들어주지도 안 하고 들어준 척 하다가 계속 뭐 무시하고 안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마지막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힘으로 집회를 하고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라고 시작하고 이제 집회를 계획을 하죠. 근데 그 집회를 사용자들이 알죠. 막죠. 그래서 마지막에 전태일이 옥상에 올라가서 기름을 붓고 이제 분신을 하죠. 근데 분신을 하면서 전태일이 했던 얘기가 두 마디였죠. 하나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두 번째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렇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쉽게 말해서 법 좀 지켜라. 이거거든요. 법 좀 지켜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분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노동가 전태일의 그런 투쟁이나 그 외 노동자의 투쟁들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이 실제로 이제는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런 게 어쨌든 노동자의 투쟁으로 이제 어떤 권리를 획득해놓은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970년대는 종교 조직들이 노동운동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영등포산선, 도시산업선교회 이런 데서 어쨌든 종교 조직은 비교적 그래도 국가로부터 좀 자유로운 영역이었고, 그래서 여기에 노동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집회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노동자들이 야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자, 그래서 1970년대 이런 데 힘입어서 선진 노동자들이 만들어지고 노동조합이 결성이 됩니다. 주로 많은 이제 주요 그 경공업, 신발, 가발 이런 사업장들에서 주로 이제 이 노조가 결성되고 노동쟁의가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많은 민주노조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노동조합 운동들이 노동운동들이 당시에는 권위주의적 정권에 맞서는 어쨌든 대표적인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대표적인 운동이었고, 실제로 YH 노조나 이런 데서 이제 야당 점거를 하죠. 이런 걸 하면서 이게 그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죠. 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었고, 자, 80년대가 되면은 이제 더 나가서 노동운동이 단순히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서서 뭔가 이 한국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한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의 주요한 권위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착취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걸 넘어서는 그런 사회 운동으로서 이제 자리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속에서 반독재 민주화 사회 변형 운동에 자리 적립하면서 학생운동, 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이 또 노동운동에 투신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85년에 유명한 게 구로동맹 파업이죠. 구로동맹 파업을 통해가지고 이때 처음으로 연대 파업이 있었다라고 하죠. 연대 파업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단순한 자기 사업장을 넘어서서 연대를 통해서 뭔가 적극적인 저항을 나섰던 계기가 됐다. 그리고 요거가 이제 쓰진 않았지만 이 시기가 되면 198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 이제 중화학공업화를 하죠. 중화학공업화를 하면서 주로 이제 이 새로운 그 중화학공업의 대공장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오히려 그전까 70년대 있었던 신발, 섬유 이런 것들은 좀 사양화되죠. 약간 라떼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197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80년대 초 이때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뭐 이때였는데, 이때 그 초등학교 때 70년대 초등학교 때 제가 주로 신었던 신발들이 뭐였냐면은 많은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말표, 기차표 뭐 이런 운동화들이었어요. 이때 운동화는 그러니까 지금 운동화는 끈이 있잖아요. 끈이 있는 게 아니고 고무신과 운동화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고무신처럼 신는데 운동화야. 하여튼 이런 거 신고 다니다가 1980년대 초가 되면서 새로운 브랜드들이 등장했어요. 이게 왔습니다. 네, 나이키가 등장했어요. 그다음에 프로스펙스 이런 게 등장해서 와, 새로운 이제 끈이 달렸어요. 운동화에 새로운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막 등장했는데, 물론 저는 이제 시골에 있었고 주변에는 그런 걸 신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그게 있었죠. 나이킨, 나이스 뭐 이런 걸 많이 신었죠. 하여튼 요게 무슨 의미냐면 이때 이제 신발 산업, 기존의 신발 산업이나 섬유 산업이나 이런 경공업들이 점점 사양화되고 수출 주도 산업화를 주도하는 게 이제 중화학공업이 등장을 하죠. 자동차, 그다음에 뭐 화학,
조선, 뭐 전자 뭐 이런 거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대공장에서 이제 대공장의 그 대규모 파업이 발생하기도 하죠. 95년 대우 자동차 파업이라든지 뭐 이런 그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리고 좀 되게 극단적인 어떤 투쟁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말이 됩니다. 이때부터 보시면 많다고 좀 길었나요? 자,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 이제 이 80대 중반이 되면 사회적인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기존하고 달라져요. 노동시장 상황에서 보면 자, 농촌에서 풍부하게 저임금 노동이 공급됐었는데 80년대 중반이 되면 더 이상 농촌에서 풍부한 노동력 공급이 안 돼요. 왜? 다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농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게 인구 구성에도 사실은 나타나요. 그러면서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공급처가 없어지니까 이제 중소기업에서부터 인력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D 업종 얘기가 나와요. 3D 업종이라는 용어가 그때 막 통용됐던 게 그런데 일자리에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왜? 이런 풍부히 공급되는 인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이런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좀 더 기존에 비해서 유리한 위치가 구축이 된 거죠. 물론 한국은 여기는 쓰지 않지만 뒤에 보면 나중에 가면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농촌 노동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이거를 대체하는 새로운 저임금 노동력층을 찾아냅니다. 대표적인 게 이주노동자예요. 그래서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가 되면 이주노동자들이 수입되죠. 산업연수생으로 통해 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그런 저임금 노동력이 층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노동시장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부분이 조성됐다. 두 번째, 이 시기가 1980년대 말은 삼저호황의 시기입니다. 삼저, 여러분 조그라미 때 좀 배우지 않았어요? 삼저에서 저 달러는 상대적으로 N고예요. N고. N화가 너무 고평가되면서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갈 때 N화가 고평가되면서 이제 오히려 다른 나라들의 수출이 좀 잘 되는 그러니까 저 달러, 그다음에 저 유가, 그러니까 저 금리라는 걸 통해서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 한국도 1987년, 8년 이때가 굉장한 지금처럼 어쨌든 상당한 호황의 시기였어요. 우리나라 올림픽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 지금 힘들지만 허리띠 쫄라매고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먹혔는데 삼조왕이 돼. 그럼 야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한데 이제 좀 분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분배 요구들이 그때보다 강하게 되죠. 자 이런 조건, 경제적 조건. 그다음 정치적 조건에서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하죠. 이 민주화 항쟁은 어쨌든 그동안의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서 모든 사회적인 목소리들, 시민사회의 목소리들이 다 억눌려 있었는데 그 억눌려 있던 목소리들이 분출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들을 드러낼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준 거죠. 자, 이런 조건에서, 이런 열린 공간에서 87년 7, 8, 9월에 바로 한 달 후에 노동자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죠. 이때 노동자 대투쟁은 지금 이건 고유명사가 됐어요. 노동자 대투쟁. 그런데 이때 그동안에 억눌려 왔던 노동자들의 울분과 요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노동적인 물결이 마을에서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제가 고향이 울산인데 이때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울산에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어린 고등학생 눈에서 87년 노동자 대투쟁 어떻게 느껴졌냐면 저 멀리 현대중공업이라는 울산이 되게 먼 곳에 있어요. 떨어져 있는 바닷가에 있는 거기서부터 산맥을 넘어서 이제 노동자들이 중장비를 들고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맥을 하나 넘자마자 고개를 넘자마자 현대자동차 뭐 현대를 이렇게 쭉 결합을 해가지고 도시로 진격해 와서 이제 고수부지에서 딱 계산을 해요.
그 과정에 울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 멀리 뭔가 좀 무서운 세력이 점점 세력을 키워가면서 도시를 점거한다는 느낌이 약간 좀 공포스럽기도 하고 좀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물결들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서 이때 87년에 노동쟁이가 3,700건, 그 다음 88년 1,800, 89년 1,200, 한 2, 3년 동안 어마어마한 한국에서 유례가 없는 노동쟁이가 일어났고, 이때 주로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인간다운 대접, 아까 비인간적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들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자주적인 조직 확보, 그래서 민주노조의 결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죠. 그 결과 실제로 노동조합이 상당히 대폭 확장됐고요. 노동조합이 지금 있는 노동조합의 상당수는 이때 만들어졌죠. 이때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졌던 때가 외환위기 이후에 비정규 노조이 만들어진 때하고, 한국에서 노동조합이 소위 민주노조들이 만들어졌던 두 개의 시기,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가 중에 하나가 이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민주노조가 만들어졌고 노동자 권익에서 상당히 향상된 것도 맞아요. 그동안 워낙 꾹눌려왔었고 이렇게 노동자들의 요구들이 있는데 이걸 안 들어줄 수 없고 어쨌든 상당한 권익 향상이나 노동 확보를 이루어냈고 물론 이후의 과정들을 계속하면서 노동권들이 확대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노동권 개념의 도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에서 노동자들이 무슨 권리가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87년 노동자 대책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1년의 과정을 통하면서 사람들에게 노동자들도 일하는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이 87년 노동자 대책은 어쨌든 한국 노동자에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던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 과정을 보면요, 이제 빨리 좀 가겠습니다. 그 이후 과정을 보면은 이제 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연대 조직이 결성되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1990년에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전노협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어떻게 보면 활발한 노동운동을 지도하는 어떤 지도 조직이 등장한 거죠. 연합 조직이 등장합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주로 제조업 중심이었고 중소사업자 중심이었고 대기업들은 진짜 뺀질뺀질하고 잘 안 들어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직도 잘 안 들어갔던 거고. 자,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이때 전노협에 주목할 만한 건 지금도 얘기하는 우리 전노협 정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노협 정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세 가지죠. 어쨌든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 그래서 민주성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노동활동을 하는 거죠. 그죠? 자주성, 위로부터 어용노조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을 만드는 거,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 연대성, 내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다 같이 연대해서 우리 노동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사회 변혁을 추구해 나가는 거. 이 원칙이 이제 전노협에서 만들어졌고 이것에 근거해서 민주노조는 어쨌든 비타협적이고 자기희생적인 투쟁을 했죠. 노동조합 간부가 된다는 것은 구속을 각오하는 것이었고 자기 일상생활이라는 것들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이런 걸 감내하면서 비타협적으로 투쟁을 했고 이걸 통해서 상당한 노동권의 확장들을 가져왔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민주노조의 노동운동 헤게모니 확립이라고 표현하는데 헤게모니라는 건 뭐냐면 지배받는 층에서 지지해 주는 거죠. 아, 그래, 당신은 정말 그래 지도할 만하다. 인정해 주는 거죠. 많은 노동자들이 이때의 민주노조 운동들에 대해서 그렇지, 당신이 얘기하고 요구한 것들이 맞다. 내가 지지해 주겠다. 때로는 나서겠다. 라는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어쨌든 민주노조 운동의 헤게모니를 확립했던 거고 더 나가서 노동조합뿐만 아니고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와 연대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국가와 국가는 더 이상 과거 같은 억압 정책은 안 되겠다라고 약간 호소하는 정책들을 모색하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나타났던 민주노조 운동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노사관계의 존재를 좀 인정을 하기도 하고 자, 그래 있었고
자본은 여기서 신경영 전략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새로운 경주를 일본식 방식들 많이 가져오는데 한편은 자동화를 목표해요. 그래서 1990년대에 자동화가 엄청 많이 이루어집니다. 철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왜? 노동이 위험하니까 이런 걸 좀 대체하는 방식으로 자동화가 이루어지죠. 물론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했다 그러면 기업들이 대기업 주식을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업 문제가 대량을 발생하지는 않아요. 계속 규모가 커져 나가기 때문에. 다만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이거를 기계로 자동화로 대체하는 방식들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위원회에서 비정규직이나 외주 하청들이 은근히 점점 더 많이 확대되는 거죠. 이게 보면은 노동자들 투쟁을 통해 획득한 노동권들을 이제 우회하는 방식으로 그런 것부터 배제된 노동자들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자, 뭐 이런 게 있었고, 어쨌든 노동자 투쟁 통해서, 그리고 전대외 헌신적 투쟁을 통해서, 어쨌든 노동운동 속에서 대기업 중심으로부터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됩니다.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임금, 고임금, 고용 안정, 그리고 이제 종신고용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제 보호받는 노동이죠. 이게 어쨌든 노동자 투쟁이나 1990년대의 헌신적 투쟁을 통해서 권리를 획득하려고 했고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대기업부터 그런 내부 노동시장이 만들어졌죠. 좀 좋은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대기업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되지 못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이제 분절이나 차별들이 나타나게 됐지만 어쨌든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얻어냈다라는 확보했다는 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 1995년에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사회개혁 투쟁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 정부와의 어쨌든 그 정부 정책에 참여를 모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업은 자본은 그러니까 국가는 노동을 일정량 포섭하려고 하고 민주노총도 어쨌든 사회개혁 투쟁을 통해서 뭔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려고 하면서 이게 맞닿았던 첫 번째 중요 계기가 1996년의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입니다. 이때는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가 노사정 모여서 노동법 개정안 합의해보자라고 만든 거예요. 그 민주노총까지도 끌어들였어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산업화 이후에 한국에서 최초로 나타난 노사정 합의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실패예요. 사용자는 어떻게든 유연화를 하려고 해요. 정리해고 파견 이런 걸 하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활동들의 인정, 자유와 이런 권리 이런 걸 해요. 이걸 서로 맡겨대하려고 하는데 맡겨하려고 잘 안 돼요. 실패하죠.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나서가지고 날치기 통과하죠. 노동법. 거기에서 이제 96년 12월 26일 새벽인가 27일 새벽에 날치기 통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반발해서 바로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겠죠. 그래서 96년 12월 말부터 한 이듬해 97년 2월 정도까지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이루어지고 이게 전 세계가 주목을 했다고 해요. 그런 정도로 최초의 정치적 파업이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규모 동원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보면 사실은 노동자 대투쟁 그 이전부터 노동자들이 꾸준히 민주노총운동을 하고 투쟁을 통해서 획득한 노동권, 노동운동의 해결문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물리적인 힘으로 외화된 사건이라고 저는 제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건들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환위기가 옵니다. 이런 노동법 개정 반대 총파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외환위기가 들어오면서 이때 반대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노동법 내용들이 바로 다 통과가 되죠. 외환법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대량 실업이 나오고 정부가 새로운 국민의 정부 당선자가 노사정위원회를 결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노사정을 모아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경제 위기 상황이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죠. 최초의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동조합의 권리, 뭐 재산 복수노조, 그다음에 뭐 정교조 허용 이런 것이 인정됨과 동시에 정리해고 파견 이것들이 통과된 거였죠. 정리해고 파견 이런 건 바로 통과됐죠.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집단적 노사관계는 흐지부지 되거나 좀 늦게 통과되거나 뭐 좀 그렇게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노사정 합의를 했지만 이 결과 굉장히 심각한 음악 노동시장 이후로 전개되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문제와 이런 것들의 도화선이 됐던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사정 합의 이후에 처음으로 대규모 사업장에서 정리해고가 발생된 게 현대자동차죠. 98년에 이때 막 그 투쟁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 투쟁을 통해 가지고 8,100명 정리해고 발표한다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277명 정리해고를 합의했죠. 이것도 논란이 많았어요. 주로 여성 노동자들만 주로 정리해고된 방식이어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다음 표를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실제로 정리해고는 277명 했는데 이 그러니까 파업하는 과정에서 1년의 과정에서 수차례 명예퇴직 받고 뭐 하고 하면서 한참으로 대체된 노동자가 1,700명, 무급휴직 2,000명, 희망퇴직 6,000명, 정리해고 6,000명, 자연감소해가지고 실제로는 몇 명이요? 약 10,000명 이상이 인원을 죽였죠. 8,700명 정리하고 있다 하면서 277명 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 10,000명을 줄였어요. 8,000명보다 더 줄였죠. 자, 이런 방식, 이런 식으로 노동조합은 다른 곳곳에서 구조조정 반대 투쟁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것이 정리해고나 이런 구조조정을 상당히 많이 막는데도 효과를 미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이런 영웅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원은 줄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진행이 됐고 이 속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비정규직 노동운동도 발전하죠. 새로운 노동운동이 나타나고 이 노동자들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주체를 등장하게 됐지만 노동 내부의 노노 갈등이라는 새로운 현상들을 낳기도 했죠.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노동운동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삼변노조와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변노조 운동을 통해서 삼변노조 상당히 많이 전환됐죠,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여전히 기업별 노조의 이해관계를 극복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삼변으로 바뀌었지만 무늬만 삼변이라는 평가도 있고 자, 노동자 정치 세력화로 노동조합이 실제로 당을 만들어서 의회에 진출했어요. 그게 민주노동당이었죠. 그때 영국의 노동당 사례를 가지고 영국이 사실은 영국 노동조합이 TUC가 직접 당을 만든 게 노동당이거든요. 이제 이런 사례를 보고 지금은 노동당이 막 집권도 하고 막 제1야당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처음에 이제 민주노동당이 되고 의회 열석을 받았을 때, 야, 장기적으로 이게 그때 뭐 지금의 한나라당이 거의 막 폭망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의 한나라당 국민의힘 세력 보수 정당이 사라지고 아마 지금의 민주당이 주류가 되고 뭐 민주노동당이 뭐 1야당이 되고 이렇게 장기적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은 나중에 실패했죠. 그죠? 내부 분열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진보 정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모습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했죠. 사실은 굉장히 큰 민주노조운동에서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대안적인 실천이었는데 이게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쨌든 노동시장 유연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 속에서 노동운동도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이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요 이제 그 이후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앞에서 우리 저 1강에서 많이 말씀드렸을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걸 노동의 탈경기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임금 노동에서는 정규직에서 직고 비정규직, 간도 비정규직, 특수고용 이런 식의 이제 점점 새로운 노동 형태들이 나오면서 고용 형식이 점점 더 모호해지는 방식이 되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그와 동시에 자영업의 영역에서는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라는 이런 걸 통해서 자영업자라고 하기 힘든 이제 임금 노동자와 비슷하게 종속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비슷하게 고용 형식이 모호화되는 비가시화되는 경계가 자영과 경계 고용과 자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런 탈경계화된 영역에 새로운 노동의 흐름들이 모여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나타나고 대표적인 게 플랫폼이죠.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용 형식은 되게 모호화되지만 그래서 노사관계는 은폐되지만 한편으로 실제로는 확장된다. 자영업자들도 노사관계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자본의 통제 영역은 확장되지만 이 자본의 책임을 줄여가는 방식도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분할이나 위계가 좀 더 정교화된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왼쪽에는 그 전형적인 비정규직 차별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거죠. 자동차 공장에서 왼쪽 바퀴는 정규직,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차가 엄청나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야 이게 말이 되냐? 이 비정규직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본도 기업도 그냥 국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대안적으로 한계 이런 거죠. 위계와 분할을 제도하는 거겠다. 왜냐하면 제조업의 불법화면을 진성도구를 만들었어요. 왼쪽 뭐 정규직, 오른쪽 바퀴 비정규직 이러니까 너무 차별을 보이니까 분리해. 바퀴는 정규직이 하고 비정규직은 따로 해가지고 여기에 투입되는 보조적인 작업을 해. 이런 식으로 분리한다거나. 그러면서 비정규직은 별도 직군으로 분리한다거나. 무기계약직,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금융권에서 이제 처음으로 정규직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면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직군을 만든 거죠. 그죠? 이걸 가져와서 문재인 정부가 그 공공부문에 정규직화하겠다라고 해서 무기계약직 많이 때려왔죠. 그 이전 정부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간접고용은 정규직화한다 하면서 자회사로 보냈죠. 그죠? 자 이러면서 정규직화가 정규직하고 동일하게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직군, 다른 기업으로 새로운 위계들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문제 가지고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확산시키자. 고용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비슷한 일을 하면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고 이렇게 하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직무를 하자. 뭐 이런 까지 나왔어요. 요구까지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자본이 이렇게 동일한 노동을 이제는 자회사로 분리하고 직군을 분리하면서 동일한 노동이 이제 다른 노동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라는 게 보면 다른 노동이니까 다른 임금을 줘도 된다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기제로 작동했던 부분들도 있다. 이게 이제 노동운동의 담론에서는 좀 다시 평가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니냐. 최근에는 이런 것이 더 나가서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이 이제 확산되면서 이 정규직화에 대해서 정규직들이 나서서 그리고 취준생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이런 면도 더 나타나고 있죠. 계속 이렇게 좀 우울한 얘기들만 듣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저는 임금 중심 사회의 위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금 중심 사회라는 개념은 사실 앙드레 고르라는 사람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서서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가 잘 나갈 때 이때 노동과 자본의 타협을 통해 가지고 임금 노동자들이 체제에 위협적이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 협력하면 그 대가로 생활 안정과 복지와 이런 제도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이제 서구 사회에서 복지국가가 발전하죠. 복지가 발전하고 노동자들도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나 이런 걸 받아. 이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은 임금 노동에 근거한 경우가 많아요. 임금 노동자와 내가 임금 노동을 하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는
한국에서도 보면 4대 보험 있죠, 그죠? 건강보험, 뭐 실업보험. 근데 실업보험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임금 노동자 여야만 받죠, 그죠?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이 다르죠, 그죠? 사실은 직장보험을 중심으로 사실은 한국에서도 설계가 됐고, 그래서 대기업부터 적용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적인 혜택도 주어진단 말이에요. 또 이제 당신 누구십니까? 내 명함을 줘. 명함을 줄 때는 나는 어느 직장에 다니는 어느 어떤 직책의 사람이다 라는 게 써있죠. 내 정체성도 내 하는 일, 임금 노동에 근거해서 정체성을 부여해. 이런 사회가 20세기에 형성됐다고 봅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우리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노동권을 획득해 나가면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노동권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 임금 중심 사회가 형성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틀들이 최근 들어서 아까 탈경계화되고 하면서 좀 위기를 넣은 거 아니냐.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제가 앙드레 보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탈노동론자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은 점점 사회적 생산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일자리가 줄고 있으니까 이제 임금 노동을 줄이고 좀 더 자유롭고 개인적인 시간들을 많이 늘려서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탈노동하자. 이게 대안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임금중심 사회의 위기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노동을 벗어나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한국 현실을 보면은 노동을 우리가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노동에 더 의존은 더 많이 하는데 노동의 형식 자체가 되게 모호해지면서 권리로부터 배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냐라고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임금 중심 사회에서 형성됐던 노동권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해 보시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위기는 역시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새로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권리의 확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도 보면 새로운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보면 되게 좀 찌질할 수도 있고 별게 아닐 수도 있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 같으면 아마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아마 새로운 노동운동 주체들이 지금 와중에도 등장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들이 집단하고 파업을 한다거나 청년 유니온이라는 기존의 노동자하고 좀 다른 시기에 됐던 활동들을 보이는 것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공공노조 같은 경우에도 자기 사업장의 그런 노동 조건의 문제뿐만 아니고 공공성이라는 것들을 계속 문제 제기하고 활동해 나가는 것들이 있다거나 그리고 돌봄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건 그 사회적인 노동으로 별로 인정받지 못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중요한 노동조 대상으로 포괄하면서 새로운 권리의 확장들을 얘기하는 이런 돌봄 서비스 노조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노동운동의 가능성, 새로운 노동권 획득을 위한 노동의 가능성들을 전혀 찾을 수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연대도 확장되는 영역이 있다. 희망버스 대표적인 게 있죠. 시민사회가 어쨌든 노동운동의 연대들을 확산시켜 놨던 거. 그 다음에 손잡고 같은 경우도 쌍용차 그 사태가 벌어지면서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때 시민들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때문에 노동자들이 힘들어할 때 시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등장했던 게 손잡고죠. 여기에 주도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지금 쟁점이 됐잖아요. 지금은 결국은 대통령 거부권을 했지만 이게 어쨌든 다시 계속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쟁점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또 요즘 나오는 기후정의운동 같은 경우도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것을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걸 요구를 하면서 사회의 여러 세력들이 사회운동들이 연대하면서 새로운 요구들을 만들어내죠. 노동운동도 여기에 참여하는 노동운동 소속도 있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노동운동의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 속에서 이런 노동자의 투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앞에서도 앞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새로운 노동권의 확장이라는 거
변화된 사회, 임금 중심 사회의 위기에서 그러니까 노동권들이 단순히 임금 노동 관계냐 고용 관계냐 이거 다투면서 노동권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고 좀 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권의 구성, 확장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